안녕하세요. 친절한 뮤직인지 45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사 하나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교육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복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설 연휴, 긴 연휴를 지내쳐 왔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예, 녹음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설 연휴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아, 그 자료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교육, 1차 시마다 2시간씩 교환을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 그러니까 그쵸. 8시간짜리 이제 교육의 학습, 교환하고 이제 PPT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네. 글쎄요. 일단은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카페, 짐 싸들고 무거운 책 싸들고 다니면서 메뚜기처럼 어쨌든 다 넘기긴 1차 초안을 넘겨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교환을 만드시는 거에 대한 의뢰를 받고서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추석 연휴 길어가지고 사실 특별하게 할 것들은 없어서 설날에 본가에만 좀 갔다 오고 나머지는 거의 좀 책을 보든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하든 그러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 기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환을 책을 한번 만들어 편집해 볼까 하는 생각을 잡았는데, 일단 목차 정도만 잡고 앞으로 좀 토픽을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려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실제 한번 해보면서 좀 마무리 짓는 하루가 됐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뭐라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앵커링. 그러니까. 밖으로 내놓으면 어떻게든 맞아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기사들 가지고서 한 주간의 금융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기사는요,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BBC 뉴스 코리아에서 10월 7일 날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미국 정치에서는 특이하게도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업무를 정지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국회에서 서로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이 정부의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는, 그리고 관련된 직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라는 이러한 내용이고, 필수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큰 이러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러워서 일단 이것에 대한 배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앞으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셧다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을 두고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결국 셧다운이 일어났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민주당에게 중요한 건 트럼프의 의료 정책만이 아니다라는 내용인데, 드러난 이야기는 대부분의 의료에 대한 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재개에 대한 만료에 따른 공화당에서의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셧다운이 이루어진 가장 큰 배경인데, 그거 플러스 민주당 측에서는 공화당에서 조금 더 행정권 행사라든지 아니면 대외 원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것 같고, 또 그에 반해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여조들을 가지고서 공무원들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민주당의 어떤 잘못을 덮어 씌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큰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화당에는 기회의 순간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러셀 부트 국장은 셧다운 기간 중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공무원 감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례 없는 기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하고 있는 지자체와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좀 차별화한다든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자금제를 중단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양측 간 신뢰는 거의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과거 정부의 셧다운 사태에서는 업무 재개를 위해서 협상을 벌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러한 것들이 거의 없이 그냥 원한만이 서로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맹비난이 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차별점이 되지 않나, 과거의 사태하고는 좀 차별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미국 경제인데요. 결국 이 셧다운의 여파로 정부 인력의 40%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무급 휴직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가계 지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특허 계약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국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연합인포맥스에서 10월 1일자 정부 셧다운 얼마나 갈까, 2주 넘는지가 관건이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일시적인 업무 정지 셧다운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단순하게 좀 짧을 때는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는데, 이게 결국 2주가 넘어가는 장기간의 사태가 될 경우에는 경제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이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결국은 세계 경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은 약간의 어떤 총기라든지 아니면은 정치 치안적인 문제까지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의 미국의 어떤 이야기인데요. 한국경제신문 10월 13일자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히토류 내 100% 관세, 서로 목줄 틀어진 미중 관세 전쟁 2라운드 서막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정상회담을 20일가량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 전에 중국이 내놓은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무역 합의 파기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렇게 강력한 어떤 제재 조치로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된 배경에서는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협상 조건을 위해서 히토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100% 관세로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럼 과거 합치면 실제로 157%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합의가 가능할까라는 측면에서 일단 11월 1일자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는 오고 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과연 타결이 잘 될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원하는 분야가 워낙 강경 위주로 지금 서로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갈등들은 계속 조금 더 계속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기사는 조금 재미있는 제2의 월급 꼬박꼬박 봤는데요. 아무튼 비과세라는 배당주 먹일래라는 10월 13일자 아시아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일단 배당에도 당연히 세금이 붙는데, 비과세 배당에 나서는 금융지주, 주가도 여전히 저평가여서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배당수대 세제 혜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은행주가 국민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금융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류하셔도 더 기대되는 감액 배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주주들의 현금으로 배당하는 방식으로서 배당소득에 당연히 부여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측면에서 은행주는 특히나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이러한 배당도 준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주가를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튼 내년부터 다양한 세제 지원에 대한 부분, 금융상품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추가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해 주신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 있는 보도자료 중에서 오늘 날짜 가장 가까운 거 가져왔습니다. 네. 내용은 대부업 관련입니다. 저희 녹음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가장 좋은 케이스, 바람직한 케이스는 전혀 관계 없으신 겁니다. 지금하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대부업? 그게 뭐지? 사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업이란 자체를 아신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 좀 피곤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대부업을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보통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사정이 안 좋아졌다 그럴 수도 있지만 워낙 대출이 많으세요. 우량하신데 대출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도에 차는 거죠. 은행에서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안 된대. 왜요? 난 신용 좋은데 한도가 차졌어. 그래서 좀 뭐 며칠만 쓸 건데 일주일만 쓴 건데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청년들. 왜냐하면 지금 돈 넣으면 대박 칠 것 같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대부업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늘어난 게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의 정권 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힘 있는 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이해력이 그전 정권보다 이해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 전혀 안 해요. 어차피 똑같아요. 그분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요거 하나 대부업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햇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햇살론 15가 있습니다. 네. 햇살론 15의 뒤에 있는 15는 금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15.9%입니다. 근데 이게 서민 금융 지원 상품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정책 자금이에요. 근데 이거를 높으신 양반이 비판했습니다. 장난하냐. 16% 이자 받으면서 이게 무슨 서문집이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무지하시다고요. 왜요? 햇살론 15는요. 은행 상품입니다. 용도는요. 대환대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부업체에 내가 20% 이자 내는 거 아니고 10% 이자 내고 있는 대부업 거를 10개가 있어. 근데 그거를 햇살론 15 받아서 원래 10%밖에 안 냈는데 실제로 대부업은 평균 금리가 10%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대부업에서 10% 연 10% 대출이 10개가 있는데 그거를 햇살론 15로 바꿔서 한 개로 바꿔서 15.9% 이자를 낸다면 이거는 돈을 빌린 분한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죠. 아니죠. 큰 이익입니다. 왜? 왜요? 대부업 10개가 은행권 대출 하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금리가 다르잖아요. 금리만 보시니까 굉장히 큰 혼돈을 하고 또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햇살론 15가 15.9%가 계속 15.9%가 아닙니다. 그렇죠. 떨어지긴 돈을 하죠. 갚아 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떨어져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시면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관심이 없어 하신다고요. 은행이 가져가는 대출 금리는 똑같아요. 근데 갚아 나가면 왜 금리가 떨어지냐? 보증이율이 떨어지거든요. 왜요? 보증해야 되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어때요? 보증료가 적어지지. 15.9% 안에는 은행에서 받아가는 대출이자 더하기 뭐가 있을까요? 보증료 포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은행 거래를 못 하시는 분들이 햇살론 15를 통해서요. 어때요? 금리는 약간 더 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실무적으로는 더 내지도 않아요. 대부업체에서 15%면 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15.9%라는 금리만 보고 높으신 양반도 금리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냥 결론은 그겁니다. 모르고 비판하고 있다. 모르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계산이 안 되죠. 잠깐 내리려고 할걸요. 왜? 소나기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권도. 소나기 피하면 되는 거지. 그죠. 자, 보통 사람들은 몰라야 되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길어서요.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입니다. 참고만 보겠습니다. 맨 밑으로 내리세요. 참고가 지금 그래픽이거든요. 내용은 너무 많아요. 그래픽 보겠습니다. 참고 1,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 대부업법 바뀝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1번, 불법 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합니다. 예전에도 제한했어요. 자, 이게 써있네요. 어려운 말 써있습니다.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합니다. 이 중에서 동그라미는 전부입니다. 반사회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근데 반사회적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민법 103조에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그건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르지 않을까요? 대부업자가 판단할 때 반사회적인 건지 아니면 판사님이 생각할 때 반사회적인지 같을 수가 있을까요? 다르죠. 근데 결론은 누가 낼까요? 판사님이죠.
자,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합니다.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죠.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서 선저하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뭐라고요? 무효이다.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니까 뭐예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이상한 말이 써 있습니다. 최고금리, 이게 법정 최고금리죠. 20%의 3배인, 3배예요.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 또? 지금 합법으로 금융회사가, 그게 대부업체건 은행이건 얼마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정 최고금리 20%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3배, 연 60%이면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아예 무효로? 반사회적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자뿐만 아니라 모두 못 받는다? 모두 원금도? 꽂은 사람이 못 받는다? 원금도 못 받는다. 이 뜻이죠. 자, 아래쪽에 이제 용어가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미등록 대부업체란 말을 안 쓰는 걸로 바뀔 것 같습니다. 또 뭐라고 바뀌냐?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이게 지금 금융감독원 자료거든요. 네. 근데 대부업체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금융이래요. 이거 지금 뭐라고 교통정리 안 되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대부 계약 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며 그렇대요.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은 전부 무효입니다. 빵. 원금이 무효가 아니에요. 이자가 무효입니다. 그런데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체, 뒤에 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아래쪽에 대부 계약서 미교부, 이 뭡니까? 서류 안 준 거죠? 네. 그리고 허위 기재. 우리 예전에 드라마 그런 거 나오잖아요. 대부 계약서가 내용이 없어. 백지야. 뭐라 그래요? 요 아래 사인만 하세요. 이름 사인 하시라고. 그리고 지장 찍으라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위에다가 나중에 계약서를 붙이는, 드라마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신금융기관 사칭계약. 여신금융기관이 어딜까요? 돈 꿔주는 은행 같은 곳이죠. 여신이 대출입니다. 여신금융기관 사칭계약은 자기네들이 금융회사도 아닌데 금융회사인 것처럼 사칭해서 돈을 꽂으면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대. 좀 이상한데? 아까 위에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무효래. 근데 지금 뭐예요? 대부계약서 미교부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계약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대. 무효하고 취소가 어떻게 다를까요? 글쎄요. 취소는 계약의 취소? 다시 돌려줘야 되나요, 원금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어차피 법률적인 얘기니까요. 자, 무효라는 것은요, 당연 무효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상황이 되기만 하면 당연히 무효예요. 취소는요. 취소는 누가 취소할 수 있냐면, 이건 아실 필요 없어요. 뭐 공인중개사 같은 공부하셨으면은 취소권과 무효의 차이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취소는요, 취소 건자만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취소는요,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요. 취소 사유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단계가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가 제일 심각한 거고, 대부계약서 미교부 등은 약간 덜 심각한 거죠. 자, 오른쪽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금 판단하는지가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계약의 효력 제한, 아까 봤던 무효냐 취소냐를 이렇게 판단하시래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녹음은 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야 돼요. 대부업을 나 빌리고 있는데 이거 오늘 거 잘 들어야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자, 어떻게 계약하느냐? 불법 대부계약으로 의심되시면 1단계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합니까? 아까 60% 초과하면 뭐라고 그랬죠? 무효. 근데 그냥 보통 무효가 아니고 뭐가 무효예요? 원금 이자 다 무효. 그럼 뭐예요? 빌려준 대부업자 난리 나는 거죠. 원금도 못 받으니까. 근데 만일 이게 아니라면 두 번째 2단계 기타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인가요? 반사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되면 요 보도자료 맨 끝에 판사님이 이것이 반사회적이다 라고 하는 사례들이 몇 개 나옵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성적 촬영물, 신체 포기 및 장기 기증 요구 등. 드라마나 영화 같은 그런 거죠. 자, 여기 해당하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원금, 이자 모두 무효. 이 심각한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주 심각한 게 있었고요. 만일 신체 포기 이런 건 아니다 라고 하면 3단계 채권자가 불법 사금융업자인가요? 불법 사금융은 등록 대부업자 그리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랍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대부업을 등록한다고 그랬어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하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등록하고 대부업을 하는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도권 금융회사. 되게 보통 분들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제도권 금융회사? 금감원에서 확인되는? 그것도 좋은 판단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관할을 받는. 그러니까 제도권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이 관할이 아닌 곳에 돈 빌렸는데 내가 피해봤어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관할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피해 구제 받아야 될까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 사기당했다고. 어때요? 관할이 다르죠. 네. 자, 근데 불법 사기명도 아니야. 그러면 4단계 취소할 수 있는 대부계약인가요? 취소. 대부계약서가 미고비 됐는가, 교부되지 않았는가, 허위 기재되었는가, 자격 사칭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래요. 이건 취소 가능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연 20%를 초과하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전체 계약이 무효가 아니고요. 20%를 초과한 것만 무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대요. 대부업 등록 요건은요, 계속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지자체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합니다. 돈 내야 된대요. 지자체 대부업은요, 지금은 개인 1,000만 원인데 1억 원으로, 법인은 5천만 원인데 3억 원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지자체 대부업 중에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질까요? 폐업이 많이 일어나겠죠. 왜요? 이 돈 없을 테니까. 두 번째 대부중개업은요, 지금은 자기 자본 없어도 돼. 근데 온라인은 1억 원, 오프라인은 3천만 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전산 설비를 갖추래요. 이건 난리입니다. 난리.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부업 엄청 폐업할 겁니다. 왜요? 이거 다 맞추고 나서 대부업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요, 3번 보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인식을 개선한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가 바뀝니다. 이때는 어떻게 바뀌냐?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이름이요,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한대요. 그 업종의 이름이 불법 사금융업자입니다. 이렇게 간판 달고 장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대부 중개업자는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 사금융 등을 관련 유의사항,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문자, 서면 등을 통해 안내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선 효과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음지로 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 감수하고 대부업을 하겠는가? 자, 그리고 처벌도 강화한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처벌 수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채권 추심업 위반 시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망하지 않는, 폐업하지 않는 대부업체는 어떤 경향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바지 사장을 많이 내세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불법 사기명 전화번호 차단과 신고를 강화합니다.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아래쪽에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봤던 반사회적. 오늘 좀 짧게 가네요. 네. 판사님이 보기에 이건 진짜 너무하네 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 영상물들을 요구, 수집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포기, 장기기증, 반사회적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대강 읽어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금, 이자 모두 무효의 대상이다. 두 번째요. 폭행, 협박, 이게 지금 최근에 캄보디아 이제 청년들 얘기들 뉴스 보신 적 있죠? 네. 이거 아니에요. 폭행, 협박, 체포. 거기서는 때리고 나서 뭐 시켰습니까? 보이스피싱 시켰죠. 그렇죠.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서, 무경험이죠. 그 친구들 어떻게 갔는지 저는 잠깐 봤거든요. 네. 월급 많이 주는 취직이라고 알고 간 친구들이 많대요.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한 15년 지났죠? 자, 5호선 오른쪽 끝에 거여 마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생들을 잔뜩 모아놓고 다단계를 시켰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불렀습니까? 거마사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때리지만 않았죠. 못 나가게 하고 전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작업 대출 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옥장판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하고도 거의 비슷한 거죠. 자, 3번이요. 대부계약의 관계인 추심, 야간 추심, 이거 지금 저녁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폭행, 협박, 추심, 개인정보 누설 등 허용하는 채권 추심법 위반을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게 심각해졌어요. 추심 이제 못합니다. 아래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반사회적이거든요. 반사회적에 해당하면 원금, 이자, 대출해준 원금, 이자 모두 못 받아요. 그럼 뭡니까? 안 하겠지,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개선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음치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드릴 텐데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몰라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시장이라든가 길을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그 예쁜 빨간색, 노란색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어보면 뭐예요? 예전에 저도 한번 꼬심을 당해서 몇 개 주워봤는데 뭐였냐면 카카오뱅크에서 체크카드 나눠주잖아요. 네. 체크카드가 가장 이제 유명한 그 모델은 라이언이었습니다. 라이언 카드. 바닥에 라이언 카드가 있는 거야. 누가 카드를 흘렸네? 잡았어요. 근데 이상해. 뒤를 보니까 뭐가 써 있어요? 대부광고? 빠르고 쉬운 대출. 그렇죠. 이게 대부업의 기본입니다. 왜? 사람들은 대부업 그러면 되게 무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볍고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게 마케팅의 포인트거든요. 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도가 변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하지만 제도를 만들 때 현실에 있는 실무자들하고 좀 얘기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빙빙 돌아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조금 개선되고 앞으로도 조금 더 개선되는 대부업과는 전혀 관계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단번에 옳은 해결책을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변화하면서도 계속 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계속 얘기 나누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실무자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요모조모로 이 연말은 굉장히 좀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게 아니라 경제적인 사정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모든 세계 여건 사태가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잘 관리하시면서 좀 올해를 좀 나으면은 내년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한번 또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불법 사금이나 이런 것들도 꼭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급한 대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30만원 빌리고 일주일에 40만원 이런 것들 안 갚아도 된다니 그런 것들에서 너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